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드디어 2교시 첫째 과목 필수 과목 학습 이론 오늘이 종강날입니다. 또 설레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종강에 벌써 4강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강의 앞서 조금 자랑질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정보 처리 이론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강의가 4강이에요. 4강. 4강이면 종강이에요. 4강도 너무 길어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1강 때는 제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인문학적 요소들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우리 청소년 상담사 공부는 잘못 공부하면 몇 년 동안 공부해도 불합격돼요. 잘만 공부하면 20일 반짝 공부하면 합격이에요. 이걸 전략적 공부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66점만 맞자, 10%만 더하자, 준고, 합격의 준고에 10%만 더하자. 1강 때 소개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4강 종강이니까 또 종강에 제가 미담을 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혹시 4강인데 지금 강의를 너무 빼트리고요, 이렇게 설렁설렁한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벽주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 완벽주의가 있으면요,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들을 심리학에서 잘못 표현하면 미륵이라고 그래요. 완벽주의 미륵이. 그러니까 완벽주의 있는 사람이 미루고 오래 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진해 공부 방법, 이 성격 고쳐야 돼요. 이거 하나 많아요. 시간 낭비지. 그냥 위약적으로 공부 많이 했네, 노력 많이 했네. 우리 시험은요, 결과가 안 좋으면 노력 안 한 거예요. 11일 공부해도 10일 동안 청준무에서 공부했는데 합격이다.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전략이 중요합니다. 목적지, 방향성과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확인하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 천국, 믿음 4강이라도 엑기스만 추출했기 때문에 강의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충분해요. 합격하기 충분해요. 제발 부탁인데 지금 본 강의 4강이지만 지금 완전 학습에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강의 만약에 400강 찍었다. 400강 찍으면 미친 거 아니에요? 400강 듣느라고 한 4년 하겠네요. 이거는 하나마다 공부예요. 엑기스, 핵심 엑기스를 추출해서. 그래서 사실 공부는 교수가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교수가 공부한 엑기스를 여러분들은 홍삼 엑기스처럼 쪽쪽 빨아드시는 거고, 그러려고 교재를 사고 그러려고 카페에서 강의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100% 믿으시고 강의만 들으면 4강 충분하다 믿으십시오. 우리 강의 길어봤자 발달심리 6강 제일 길어요. 6강이 제일 길어요. 그것도 강의 시간 별로 안 돼요. 6강, 4강 이런 거 하루에 맘만 먹으면요 2과목도 떼요. 10일 공부하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믿음 천국, 이런 카페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들어보실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라고 들어봤습니다. 야곱의 축복. 라라라라 이러면 야곱의 축복. 이렇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축복권, 장자권, 이 축복권을 형한테 뺏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권 이거를 뺏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야곱의 형 에서는 바보 천치처럼 지금으로 말하면 떡볶이 한 사발에 홀딱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축복을 못 받았잖아요. 축복을 뺏는 사람도 있고, 축복을 또 버리는 사람도 있고, 축복을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청소년 상담사의 합격을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반드시 합격을 해서 합격 수기로 도배되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 처리 이론, 정보 처리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정보 처리하는 방법은 뭐냐? 제가 여러분 키워드를 묶어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호화시키는 거, 부호. 긴지버거의 발달 이론, 예를 듭니다. 긴지버거, 긴 햄버거를 환장하게 처먹었다. 환장해, 이게 부호화된다. 그게 저장되는 거죠. 그게 파지, 기억입니다. 기억. 필요할 때 시험 볼 때 끝내 쓰는 거 인출이다. 이 3단계가 부호화, 저장, 인출이 시험 문제겠죠.
애킨스와 셰프린이 다단계 모형, 모형 순서,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정보, 외구 자국이 환장에 나오면 긴지복의 발달 이론 나오면 감각 기억, 환장에 감각적인데 이래서 내 기억에 단기로 저장이 됐죠. 그러다가 환장해 이게 저장이 딱 된 거예요. 이제 폐치교도 안 잊어버리겠다. 어떤 분 그래요, 교수님 인지가 대가리는 제가 혹시 나이가 먹어서 치매에 걸리더라도 인지 대가리는 기억날 것 같아요. 이런 분 계십니다. 이렇게 인지는 대가리 자동 뽕으로 나오는 거, 자다가도 인지 대가리 나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학습입니다. 여러분 제 강의 처음 들을 때 OT에서 인지는 대가리입니다. 그러면 저 교수 좀 뭐야, 인지가 천박스럽게 대가리가 뭐야, 좀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대가리라 쌍말을 쓰지?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지금은 야, 인지 대가리 너무 좋아. 맞죠? 이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돼서 인지는 뭐예요? 대가리. 시험 볼 때 인출. 근데 쓰는 거죠. 그래서 합격,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오더라. 이렇게 해서 이 글자를 외우지 말고 어떤 자극이 오면 감각으로 저장이 됐다가 단기 기억으로 저장됐다가 이게 저장이 되고 장기로 넘어와서 인출됐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근데 헛발질하는 사람, 애킨슨과 셰프린, ATKINSON, SHE 이런 거 외우는 거. 이거 시험에 다 써 있잖아요, 지금. 이걸 왜 외워? 이거 외우느라고 또 어느 책 보면 이런 거 학자하고 이름만 정리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 그 책을 또 2만 원 주고 팔더라고요. 또 그걸 사또 외우는 사람도 있고. 참 우리 카페는 진짜 좋은 카페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아니어도 한 3개월 시간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 계세요. 청년문 카페를 늦게 알았다. 김덕기 교수를 늦게 알았는데 한 달이면 너무 쫓겨. 20일이면 너무 쫓겨. 이런 분 계세요. 웃기지 마세요. 안 쫓겨도 돼요. 1년을 공부해도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먼저 간 자가 나중된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건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한 사람, 먼저 간 사람이 나중된다. 10년 동안 이 학자 다 외우고 불합격되고 11년째 또 공부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셰프린, 이게 무슨 셰프린 기억나네요. 셰프린이 뭐죠? 샴푸인가요? 샴푸. 얘가 샴푸건 리스건 뭔 상관이 있어요? 얘 답을 맞추면 되는 거지. 이중기억, 정보 처리. 이중기억은 기억이 하나가 아니겠죠. 그래서 드라이브가 걸린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강조하고 기억 저장 공간의 구분과 정보의 순서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중 기억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이상 되니까 기억이 잘 난다. 이 정도까지만 보고요. 이런 것은 공부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가장 훌륭한 강의예요. 강의를 열심히 정교라는 개념을 첨가하였다. 첨가 찌찌뽕. 정보를 받을 때 분석 수준, 분석 찌찌뽕. 높을수록 기억이 잘 된다. 자, 별표 3개. 이런 거 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보 처리의 깊이. 깊이 있게 공부하세요. 지각은 지각하면 안 되겠죠? 구조. 이렇게 하면 미치는 거예요, 이거. 가장 좋은 강의는 공부하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게 가장 훌륭한 강의예요. 감각 기억. 감각으로 자극에 의해서 감각으로 기억된다. 끝. 단기 기억, 단기에 기억된다. 끝. 뭘 공부할 게 뭐 있어요? 조금 더 하면 한 2, 30초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제한된 기억력. 그래서 여러분 20초, 30초 이렇게 딱 들으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근데 신경을 안 쓰고 들으면 잊어버린다. 이런 기억을 단기 기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각기관에 수용된 자극 중 선택적 주의를 받는 자극이 단기 기억으로 넘어간다. 선택적. 저거 환잠에 괜찮은데 이렇게 할 때 단기 기억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장기로 내 것이 된다.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냥 흘러가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20초, 30초.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다가 좀 어원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머리가 나쁘다. 그냥 막 써요, 머리 그냥. 그래서 용어와 의미가 참 중요해요. 머리가 나쁘다. 머리가 나쁜 대가리를 뭐라고 그래요? 머리가 인지니까. 닭대가리. 또 돌대가리. 또 새대가리. 제 새대가리야. 또 붕어대가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 대가리 종류가
나쁜 대가리 종류가 아닌 것은 1. 닭대가리, 2. 돌대가리, 3. 새대가리, 4. 붕어대가리, 5. 뭐 떡볶이 대가리. 그럼 답이 떡볶이 대가리죠. 이런 문제 시험에 안 나와요. 웃자고 하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시험에 나와야 하지 말고요. 근데 우리가 쓰면서 이 어원을 몰라요. 왜 닭대가리라고 그래요? 닭대가리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닭대가리, 닭의 모양을 보세요. 대가리. 항상 그래요. 꺼꺼꺼꺼꺼꺼꺼꺼꺼꺼꺼꺼꺼꺼 이래요. 먹이 찾으려. 꺼꺼꺼꺼꺼. 뭘 물어보면 뭐야? 몰라가 닭대가리예요. 돌대가리는 아예 안 들어가. 딱딱해서. 대뇌피질이 딱딱해서. 유명한 유식한 말이잖아. 지금 대뇌피질이 견고화돼서 스며들지 않는다. 이 닭 돌대가리예요. 새의 특징이 뭐예요? 날아가죠. 들으면 날아가요. 그걸 모르는 거죠. 이게 새대가리. 들으면 날아간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감각기억이지. 감각기억. 금방 들었다가 날아가는 거죠. 붕어대가리. 붕어대가리는 행동주의예요. 붕어가 이렇게 어항을 보세요. 어항을 놓으면 붕어가 막 가요. 그러다가 어항인 줄 알고 확 들어가요. 왜? 학습을 통해서 인간 새끼들이 어항을 놨구만. 안 걸려지 하고 띡 들어갔다가 이 3초요. 3초 동안 잊어버려. 내가 왜 뒤로 가지? 백도 아닌데? 인지치료 받아야지. 앞으로 가야지. 하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3초의 기억. 이거 단기 기억이죠. 감각 기억이죠. 이런 붕어 대가리. 여기서 가장 대가리가 좋은 건 뭐예요? 붕어 대가리. 이렇게 의미를 알면 저런 뜻이구나 라고 하면 더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의미 있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왔지만 이 의미 기억 뭐 이렇게 뒤에 또 확실히 나오죠. 이런 의미를 알면 훨씬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막 써요. 뭐. 인생 세용지마야. 세용지마가 뭐야? 그건 모르지. 근데 이게 쓴단 말이에요. 세용지마가 뭐야? 모르는데? 근데 왜 썼어? 그냥 쓰는 거 아닌가?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냥 할렐루야 아멘 막 그래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그건 몰라요.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를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시현은 뭐냐면요. 복습이에요. 복습. 여러분 복습하는 거지. 공부를 할 때 계속 복습한다. 그냥 시현하면 복습. 그래서 단기 기간에 이어진 처리 과정을 소리내서 읽든지 속으로 되풀이해서 그것을 형태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그래서 복습을 시연이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시연할 때 전화를 거는 경우 전화번호를 반복함으로써 머리에 담아두고 있지만 일단 전화번호를 누르고 나면 더 이상 번호를 기억하는 데 관심이 없다. 그래서 시연 반복해서 외운 다음에 그게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려면 계속 시연의 활동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장기화가 이루어져야 기억이 난다. 근데 장기화, 시연을 안 해요. 필요할 때마다. 왜? 스마트폰이 오면서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수첩에 전화번호 외우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외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못 외워요. 그냥 스마트폰을 이렇게 로 저장됐기 때문에 이런 거다. 단기 기억은 시간뿐만 아니라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항목수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나오고요. 청킹이 시험 문제 잘 납니다. 청킹은 분리되어 있는 항목보다 큰 묶음을 외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런이다 이렇게 단어로 외우는 걸 청킹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전화번호도 010-6827 이렇게 묶음 6827 제 번호입니다. 이렇게 외우는 묶음으로 외우는 걸 뭐라고 한다? 청킹이다. 청킹이 될 때 기억이 더 좋다라고 보고요. 단기 기억과 청킹이다. 그래서 단기 기억의 중요한 특징은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 근데 숫자를 몇 개 들려주고 들려준 숫자를 순서대로 회상하게 하면 단기 기억의 용량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무런 관련 없는 숫자는 대략 7개 정도 회상할 수 있다. 그래서 7 플러스 2의 놀라운 게 7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5개에서 9개 정도의 숫자만 기억하지 나머지는 잘 못 외우더라 라고 하고요. 그래서 처리 단위로 보면 비교적 일관되게 7단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고 한 것이고 이것이 조지 밀러의 유명한 구절 마법의 수 7 플러스 2다. 그래서 낮자보다 단어일 때 훨씬 더 많은 철자를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왜? 부호하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면 run, 6827 이렇게 부호, 묶음으로 부호하는 것을 청킹이라고 한다. 그래서 묶고
묶음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면 답이 청킹이다. 그래서 청킹을 통해서 우리는 단기 기억의 용량을 제한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 기억 용량의 한계가 있는데 7+2의 한계가 있지만 청킹, 묶음을 통해서 더 기억을 확장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작업 기억은요 그냥 열심히 작업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뇌임을 하는 단순한 임시 정보가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뭐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작업 기억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작업 기억의 모형 뭐 이것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단기 기억은 되뇌임을 하는 단순한 임시 정보가 아니고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왜? 단기 기억은 그러니까 감각 기억에서 의식이 없으면 사라져요. 근데 단기 기억에서 이거 내가 기억해야지. 여러분 지금 동영상 보는 것도 단기 기억이에요. 기억해야지. 저거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동영상 끄고 계속 반복적으로 시연 연습한다. 그럴 때 장기 기억으로 이동된다.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이동되는 과정이 단기 기억의 중간 역할이다. 이 중간 역할을 뇌가 작업한다. 그래서 작업 기억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 기억의 세 요소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요령이에요. 만약에 내가 출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 시험이 사지선다형이라면 다음 중 작업 기억의 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우문 루프, 2번 시공간 잡기장, 또 3번 중앙 집행기, 4번 떡볶이 만들기. 이렇게 하면 문제 내기 딱 좋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오지선당이란 말이에요. 오지선당이니까 세 개 갖고는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는 걸 왜 이렇게 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외워야 돼요? 어떻게 이거를 거꾸로 역발상 돌려야겠죠. 어떻게? 다음 중 중앙 집행기, 시공간 잡기장, 우문 루프에 관계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면 답이 뭐예요? 작업 기억이다. 1번 감각 기억, 2번 작업 기억, 3번 단기 기억, 3번 장기 기억, 4번 시연, 5번 떡볶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것들이 작업 기억이구나라고 그냥 안면타당도로 객관식 시험이니까 안면타당도로 그냥 눈으로 우문 루프 나오면 작업 기억이네 이렇게만 알면 공부가 간단해요. 근데 마치 주관식 공부처럼 작업 기억의 세 구성 우문 루프 시공간 잡기장 중앙 집기장 나 아니요죠. 다시 우문 루프 이걸 왜 외워요? futbol이라게 그냥 이런 것들 우문 루프가 뭐예요? 몰라도 돼요. 그냥 루프 나오면 작업 기억이구나. 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집행이 눈으로 무슨 잡기장이네 뭘 잡어? 오케이 음악을 잡는다. 오케이 잡이 작업 기억 이렇게만 가도 충분히 공부는 근데 간단해요. 이거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거꾸로 작업 기억의 세 구성 요소 우문 루프는 뭐고 시공간 요소 중앙 집행 요소 내일 가면 똑같아 다시 작업 기억 우문 루프 이거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10명이면 70%가 이렇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맨날 헛발질하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죠. 30%는 우리 여러분들이 30%입니다. 장기 기억 그러니까 오래 공부한 사람 좋겠다 많이 해서 천만의 말씀 만만한 꽃가게요. 10년을 공부해도 이렇게 공부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하루를 공부해도 이렇게 청진모에서 공부하면 오케이 루프 나오면 답이 작업 기억 끝.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습니다. 먼저 간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장기 기억합니다. 또 어떤 사람 교수님 진짜로 우리 공부 때문에 써 있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장기 기억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 끝. 공부할 게 뭐 있어요. 하지만 장기 기억에 대한 반드시 단기 기억에서 이렇게 시연이 돼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일상 기억과 의미 기억. 영어 외우지 말라겠죠. 일상 기억은 주로 개인의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 의미 기억은 학습이에요. 문제 해결 전략과 사고 기술, 사실 개념.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반복한다. 이건 의미 기억이에요. 저 의미를 깨달으니까. 근데 일상 기억은 일상을 통해서요. 그래서 진짜 시험 문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러 가는데 슈퍼마켓 아저씨하고 어떤 아줌마하고 싸웠다. 그게 기억이 난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 싸운 거 기억나겠지. 왜? 싸울 때 일상 기억이니까. 답이 뭐예요? 일상 기억이다. 이게 답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신경 절단 물질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 뭐 기쁨의 호르몬이라고도 하고요.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코르티슨, 콩팥 위에 존재하는 삼각뿔 모양의 부신필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지방질, 당질, 단백질의 대사에 관계하는 지방질을 나오면 코르티슨. 그래서 한 놈만 그냥 공격하면 됩니다. 코르티솔. 코르티솔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좌우 콩팥 이렇게 하면 그냥 스트레스 나오면 코르티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막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방질 나오면 코르티솔. 스트레스 나면 지방질 나오면 그렇죠. 스트레스 나오면 지방질 나오면 코르티솔. 스트레스 나면 코르티솔. 손하고 솔이네요. 놀레프네프킨 발음도 참 그렇네요. 이건 시상하부에 변형계의 일부 영역에 많은 양이 분포되어 있으며 연접 부위의 신경 절단 물질인 역할하는 대뇌의 뭐 복잡한 그러니까 시상하부와 변형계의 일부 영역에 많다. 시상하부 변형계 10원 하면 노르에피네프린. 이러니 10원하게 노루. 10원 노루. 그래서 시상하부 변형계 나오면 집중력과 자율신경계를 담당한다. 이렇게요. 집중력과 공부하려면 집중력 있어야죠. 집중력과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호르몬은 무엇입니까? 하면 노르에피네프린이다라고 나오고요. 세로토닌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세로토닌은 기쁨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약 처분이 항우울제가 세로토닌 역제지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우울증 있는 사람은 나오다가 다시 들어간대요. 이게 나와야 몸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약을 먹고 이게 다시 들어가지 역류하지 못하도록 흘러가도록 약을 주는 게 이게 우울증 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우울증과 관계 있다. 그래서 우울증과 관계 있는 호르몬 세로토닌이다라고. 도파민 조증. 도파민이 많은 사람들이 조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 중독자가 이제 도파민이 분비가 많다는 게 선전. 저도 주식을 좋아했다. 그래서 쫄딱 망했다. 흥분을 좋아한다. 이것도 이제 저도 선천적으로 도파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적 강화가 일어날 때 뇌의 중추에서 주로 분비하는 신경 도파민 강화가 뭐예요? 너무 강화되면 변동 비율과 강화가 너무 되면 중독이죠. 그래서 도파민이 많은 사람들이 중독자가 많다. 연예인들 보세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게 되면 주로 이제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 끼가 있는 연예인들 막 뭐 신정환 뭐 여러 가지 걔들 다 도박 중독자 아니에요. 개그맨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도박 중독자가 개그맨이 제일 많아요. 왜? 선천적으로 도파민 성분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동엽도 도박으로 들어갔다 감막 갔다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나와서 재활해서 잘 사니까 보기 좋아요. 신동엽도 깜빵 갔다 왔죠. 또 누구죠? 또 뭐 김용만도 깜빵 갔다 왔죠. 신정환도 깜빵 갔다 왔죠. 개그맨들 재밌는 사람은 다 깜빵 갔다 왔습니다. 저는 깜빵 안 갔다 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자, 뭐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고요. 뭐 여기서 보게 되면 학습자가 습득한 학습 정보를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인출하는 인지 과정,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인지 과정의 순서는 뭡니까? 라고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연, 반복을 통해서 정교화, 어떤 세밀화된다. 이 세밀화가 어떻게 돼요? 조직화, 또 드라이버가 걸려서 이해도 모니터링이 된 다음에 정서적으로 표현되고 이 5가지가 순서. 그래서 순서만 외우면 돼. 시연, 정교화, 조직화. 이렇게 해서 이해도가 더 강화돼서 정서적으로 표출된다. 이게 순서다. 뭐 이런 순서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즉 장기 기억으로부터 정보와 연합시키는 걸 정보와 시연이라고 한다. 정교화. 그래서 정교하게 반복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오네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정교화.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지식과 연결함으로써 의미를 부과하는 것.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지식과 찌찌뽕. 정보가 있으면 말이에요. 이 정보와 서로 연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정교화 과정이라고 한다. 조직화. 정보를 질서 있고 논리적으로. 질서 있게 논리적으로. 이건 조직 아니에요. 질서 있고 논리적으로 관계하는 저장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질서 있고 논리적이다 하면 여기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질서 있고 논리적으로 하면 조직화. 새로운 정보를 기존 정보에 연결시키는 것 정교화. 어떻게 연결한다? 정교하게 연결한다. 정교하게 연결 안 하면 삑사리가 나니까. 그래서 연결해주는 거 정교화. 정보를 질서 있게 논리적으로 하는 건 조직화. 얼마나 쉬워요. 이런 거 읽어보면 시간 낭비예요. 계열 위치 효과. 여기서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그래서 초두 효과가 있고요. 뒤에 최신 효과가 있어요. 목록의 끝부분에 있는 항목들이 더 잘 회상합니다. 초두 효과는 간단해요. 초두 앞에요. 초두. 그래서 첫사랑의 여인이 첫사랑의 기억이 잘 난다 하면 초두 효과예요. 지금 끝사랑의 기억이 잘 난다 하면 최신 효과예요. 왜? 지금 사랑은 끝사랑이 아니라 지금 사랑. 지금 사랑은 최신의 사랑이니까. 지금 연애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 하면 최신 효과. 옛날 과거에 첫사랑이 보고 싶어 하면 초두 효과 끝. 정보의 인출. 설단 현상은 뭐냐? 설단 현상은 간단해요. 알고 있는 것이 금방 기억이 날 것 같은데 혀끝에서 맴매는 거. 여러분 시험 볼 때 이거 분명히 수업에 들었어. 교수님이 뭐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말듯 미쳐버리겠죠. 심장이 벌렁벌렁 하겠죠. 이걸 설단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설단 현상이 없으려면 내 것으로 반복해서 시연학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시험 볼 때 이거 배웠는데 이게 맞아. 뭐라고 했는데 이러면 이건 설단 현상이에요. 이럴 때 설탕 먹고 싶겠죠. 망각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간섭 이론. 볼 거 간섭 이론이 시험 문제입니다. 간섭. 그래서 간섭 이론 중에서 나올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간섭에서 여기 역행 간섭이냐 순행 간섭이냐 이겁니다. 역행, 순행 뭐죠? 이전의 정보가 새로운 정보를 그러니까 이전 초두 효과하고 맥락 초두 효과. 첫사랑 때문에 첫사랑의 기억을 너무 나서 지금 데이트하는 애인하고 뭔가 서로 이 사랑 관계가 잘 안 돼. 자꾸 첫사랑이 떠오르고 이건 순행 간섭이에요. 역행 간섭. 지금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첫사랑의 기억이 아름답지가 않아. 첫사랑 아유 그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 좋아. 이건 역행 간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온 정보가 새로운 정보를 방해할 때 역행. 친구의 핸드폰 번호가 바뀌면 예전 번호를 기억하기가 어렵다. 지금 최신 번호 때문에 예전 번호가 어렵다. 그렇죠? 지금 최신 애인 때문에 예전 애인이 기억하기가 어렵다. 역행. 몇 년 전 사용하던 주차장 장소가 새로 바뀐 주차장 경로를 기억하기가 어렵다. 이건 먼저 했던 주차장 장소가 첫사랑에 새로 바뀐 애인과 첫사랑의 기억이 너무 강해서 새로 바뀐 애인의 적응이 어렵다. 그래서 두 가지 체크 포인트. 이것만 알아도 벌써 또 한 문제. 이거 패치기도 나와요. 4점 먹고 들어갑니다. 공부 얼마큼 쉬워요. 서술 기억, 서술하는 거. 반복적으로 했죠. 그래서 일화 기억은 어떤 사건이나 일화에 의해서, 의미 기억은 학습 절차에 의해서 생기는 기억을 의미한다. 의미적 기억, 의미 있게 하는 거. 끝. 사파 기억. 그래서 개인적 경험, 사파 기억. 안무 기억. 그래서 그때 교수님 촬영 보니까 그때 교수님 옷 뭐 입었더라. 내가 기억이 안 하고 싶어도 그냥 자동 뽕으로 기억나는 거. 이거 안무 기억, 무의식에 간접적으로 기억나는 거. 외연 기억,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그때 교수님 옷 맞아. 저거 겨자색 옷을 입었어. 저거 보니까 너무 좋아. 나 다음 주 저거 사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의식. 이건 외연 기억. 교수님 저번에 학습 이론 강의할 때 뭐지? 그때 겨자색 입었지? 이게 떠오르는 건 안무 기억. 너무 아쉬워요. 신경 생태학적 학습 이론. 햅 하니까 또 갑자기 햅쌀이 생각나네요. 햅쌀. 햅 우리가 기억날 겁니다. 홀과
이제 한 글자씩이네. 이 사람들은 햅과 홀 같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동작의 성질을 관찰하며 행동주의자들은 주로 내성법에 의한 반동이었다. 그래서 내성법 여러분 기억나죠? 구성주의, 구조주의, 분투가 주장하는 학생들인데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반동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크게 뭐 여기서는 볼 거 없습니다. 각성 이론, 각성하는 겁니다. 해마 있습니다. 해마. 그래서 해마는 기억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장치를 하는 것을 해마라고 한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되겠고요. 좌반구, 우반부라고 나오면 좌반부는 신체의 오른쪽을 관여하고 우반부는 주로 왼쪽을 통제하더라. 그래서 남자는 주로 오른쪽에 장애가 많이 오는데 풍을 맞아도 오른쪽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좌반부의 역할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자들은 주로 왼쪽으로 마비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이건 우반부의 통제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특징들 좌반구와 우반구. 그래서 좌반구는 그거잖아. 지성, 수렴, 현실적, 비연속, 지시, 합리 조금 이과 성향이 좌반구예요. 수학, 계산, 이론적으로. 우반부는 직관. 저는 우반구가 발달된 것 같아요. 직관, 감각, 충동, 발산, 연속, 자유스러움, 직관적 이런 거. 그래서 우반부 김덕희 교수. 좌반구는 진해 이렇게 보시면 진해 하여튼 뭐 그냥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이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좌반구는 주로 분석 과정, 진해처럼 분석 과정, 특히 언어의 생성과 이해, 언어의 생성과 이해를 따져요. 그래서 뭐 자음접변, 구개음화 이런 거. 우반구가 발달되면 자음접변, 구개음화 몰라요. 그냥 양기가 입에 달렸다. 그냥 쫙 수다 떨기 좋아한다. 이건 우반구. 언어의 이해와 이게 합리적인 언어가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지는 사람들은 언어의 생성과 이해, 논리적으로 이건 좌반구가 논리, 분석, 이해하면 좌반구 특징. 직관, 감각, 잔다르크, 우반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외 기능, 두정엽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정엽의 특징은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데요. 두정엽은 두뇌의 맨 뒤에 있으면서 고차적인 감각 처리죠. 언어 처리. 그래서 이거 보지 마세요. 감각 처리, 언어 처리, 감언, 감각이란 문제의 감각이란 감각 처리가 감각 나오면 무조건 두정엽 집중. 이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얘를 나오면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감각 여기 나오면 우리는 우리 환경의 촉각과 온도에 대해서 정보, 피부에 대한 통각, 압각, 즉 촉각, 온도, 통각, 압각, 사지 이건 다 뭐예요? 감각이죠. 그래서 촉각, 온도, 통각, 입각 이런 감각의 감각, 촉각, 온도 나오면 두정엽 끝. 전두엽은요. 여기도 하나 더 공간 인식. 두정엽 뒷부분은 공간. 그래서 감각과 공간. 감각, 공간 나오면 두정엽이다. 전두엽은요. 피질의 가장 넓은 부위로서 가장 복잡한 기능. 주로 이제 전두엽은 주로 충동 조절,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대뇌 피질의 전두엽 덕분에 우리는 사고와 행동의 통제와 감각 동작, 처리 인지를 배울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충동과 관계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면 전두엽의 앞에 있는 거 전전두엽이다. 충동, 전전두엽 이렇게 보고요. 후두엽이다. 그래서 후두엽은 뇌의 중심부 아래에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후두엽이 쭉 보게 되면요. 시각 자극이다. 시각 자극 나오면 후두엽. 나머지를 보면 이게 외운 게 오염 물질이 생겨요. 문제가 시각 나왔다. 그럼 답이 뭐예요? 후두엽이다. 감각 나오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두정엽이다. 이렇게 찌찌뽕 시켜야 돼요. 그럼 축두엽. 옆에 있겠죠. 그래서 주로 청각 처리. 청각.
청각 처리와 언어 처리를 담당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면 축디업. 그래서 청각 언어는 축디업.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베르니케 영역이라고도 하는데 뭐 정리하면요, 다시 전두엽 하면 생각, 계획, 판단에 따른 몸 움직임의 담당, 전체적인 통제와 조절을 담당한다. 그래서 전두엽이 손상되면 통제 조절 능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중독자들, 도파민이 전두엽에서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중독자들은 전두엽에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감각의 정도, 감각 나오면 뭐 촉각 이런 거, 온도 나오면 두정엽이다. 언어, 청각 나오면 축디엽이다. 청각, 축디엽. 시각 나오면 후디엽이다. 여기서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거든요. 이렇게만 외우면 아주 안 맞히고 싶어도 답이 그냥 팡팡 눈탱이를 때려요. 얼마큼 쉬워요, 공부. 벌써 합격의 균이 올라오지 않나요? 실어증, 브로니카 실어증이 있고 베르니케 실어증이 있는데 뭐 이렇게 축디엽에서 뭐 이상이 없으면 베르니케 영역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특징은 이겁니다. 베르니케 영역은 어떤 거냐면요, 소리 재현, 즉 소리를 따라하지 못해요. 소리를. 근데 여기는 브로카 영역은 발음 장애예요. 발음.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떤 생각인지는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말이 안 나와. 더듬거리고. 근데 베르니케는 이게 손상되면 유창해. 말은 잘하는데 엉뚱한 말을 해요. 배고파요? 그때 내가 말이요, 고기를 잡았거든? 이런 거는 이제 베르니케. 뜻을 이해 못하는 건 베르니케 증후군, 말을 잘 못하는 건 브로카 증후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증에서. 시냅스, 우리 다 또 배웠지 않습니까? 시냅스는 뭐예요? 한 누련의 축색돌기 말단에서, 발달장에서 다 발달심리 다 배웠지 않습니까? 누련, 다음 수상돌기로 연결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한다. 그래서 뭐 임신 5개월에 시작해서 1세까지 지속적으로, 그래서 사춘기에 감소한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냅스는 사춘기에 증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웃기지 마라. 사춘기에 감소한다 라고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수초화 과정에서, 수초 과정 여기도 있지만 수초 과정은 이겁니다. 시냅스가 임신 4개월부터 1세 사이에 시작해서 쭉 10대까지 점진적으로 진행하다가 과잉 형성 후 많이 형성된 다음에 선택적으로 소멸된다. 언제? 사춘기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소멸되면서 과잉 형성은 유전자 명령에서 선택적 소멸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점점점 소멸되더라. 이걸 수초화 과정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시냅스와 누련의 선택적 소멸이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시냅스가 계속 발전한다. 끊임없이, 이걸 이제 끊임없는 가지치기, 계속 분화되는 거죠. 그래서 시냅스가 계속 활성화되면 머리가 좋아지겠죠. 저도 요새 시냅스가 계속 인지 속에서 커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 쭉. 대뇌 편제화는요, 한쪽 쓰는 거예요. 대뇌를 양쪽으로 써야 되는데 한쪽만 쓴다.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한쪽만. 그래서 나오잖아요. 오른손잡이니까 좌방구가 반대니까 좌방구가 발달된 사람은 좌방구만 쓴다. 오른손잡이는 맨날 오른손만 쓰잖아요. 이것도 오른손하고. 왼손잡이는 또 우방구, 왼쪽만 쓰니까. 저는 왼손잡이가 글씨를 잘 쓰면 희한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교수님, 저는 원래 왼손잡이에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뇌의 편자가 없이 양손을 다 쓴다, 이런 사람들이 천재성이 있죠. 그래서 한쪽만 쓴다, 이걸 대뇌의 편자. 얼마나 쉬워요. 동기와 학습, 동기부여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쭉쭉 동기부여 해준다. 어렵지 않습니다. 맥클린랜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취욕구. 맥클린랜드는 성취욕이 강한 사람이,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한다. 그래서 큰 틀로 보게 되면요. 자, 매슬로우의 욕구, 이게 이론 5가지를 보게 되면 첫 단계 생리적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고, 자아 존중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자아 실현, 마지막 실현 단계다라고 보는데, 이
하위 욕구가 충족이 돼야 그 다음 욕구로 올라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 그래서 밑에 하위 욕구가 충족이 되는 동기 유발 욕구라고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이론이 너무 좋았나 봐요. 알을 덮는 사람이 존재, 관계, 성장이라는 ERG 이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ERG. 그래서 생리적 욕구는 존재 욕구다. 생리적 안전, 소속과 애정은 관계의 욕구다. 자아 존중, 자아 성은 성장의 욕구다라고 만들었는데 맥클리랜드는 특히 이 자아 존중, 자아 실현, 이 성장의 욕구, 알더퍼의 이 성장의 욕구를 강조하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맥클리랜드는 성취동기 이론을 강조했다. 성취동기는 뭐예요? ERG 이론의 메슬로의 욕구 이론의 자아 실현, 자아 존중의 단계다라고 체크 포인트 합니다. 그래서 성취 욕구를 중요했다. 우리 공부도 뭐예요? 성취 욕구예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많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합격증 받는 게 목적이다. 이게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취 목표 지향 유형에는 수행 목표를 가진 학습자의 특징. 수행 목표는 뭐예요? 오케이. 성공, 성취, 결과, 합격이라는 목표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목표 지향적이다라고 큰 틀로 가지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한 거 기억날 겁니다. 수행 목표 지향적이냐 또는 숙달 목표 지향적이냐. 수행 목표는 성공 지향적.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내용 구분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수행 지향 또 숙달 지향적. 숙달은 공부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공부 자체를 즐긴다. 이런 거. 수행 목표 지향적은 공부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나는 합격증만 받는다. 단기간에 공부해서 합격만 하면 60점만 넘으면 된다. 60점 이하 나는 공부하는 자체 80점 이상 받는 자기 성장. 그래서 숙달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자기 성장이 목표고 수행 목표인 사람은 목표 지향적, 목표 달성이 목표고 이것만 구분하면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면요. 하나하나 글자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 이건 간단해요. 외적 동기는 뭐예요? 외적 보상. 즉 행동 결과에 강화나 처벌이 주어질 때 이때만 작동하는 동기이기 때문에 지속력이 없다. 즉 어떤 보상이 주어질 때 일을 한다. 여러분 합격하면 합격자에 한해서 1,000만 원 상금을 줍니다. 아니면 순금 1,000만 원 줍니다. 그러면 와 보상이 줬다. 공부하자. 이거는 외재적 동기죠. 내재적 동기는 뭐예요? 나는 순금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김덕기 교수님 보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내 인생의 동기다 하면 내재적 동기입니다. 우리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함께 존재해야 아주 건강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동기, 건강한 동기. 그래서 원래는 대시의 내재적 동기예요. 내재적 동기는 외적 보상이 따를 때 내적 가치는 떨어진다. 이게 대시의 이론이거든요. 대시하면 받아줘라. 이게 대시의 내재적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예를 들면 동네 아줌마들이 전교 회장이 됐어요. 아니면 전교 1등 했어요. 아줌마들 다 전화해서 야야 코프치 보여. 내가 쏠게. 우리 할 때 1등 했거든. 올백에 올백.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갔어요. 기분 나쁘더라도. 그래서 어머 축하해. 올백 쳤겠다.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이 꼬라지가 났어요. 이번에 네가 쐈으니까 난 빚지고는 못 살아. 다음엔 내가 쏠게.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죠. 그래서 외적 보상이 있을 때 내적 기분이 나빠진다. 이게 이제 내재적 동기인데 여러분 큰 틀로 보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모이면 그 자체가 좋다. 이건 내적 동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 강화와 관계없이 그 자체 성취감이 보상이므로 지속력이 강하다. 그래서 내재적 동기는 숙달 지향적이고 보통 외재적 동기는 또 성취 지향적이고 또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겠죠. 메슬로의 욕구 이개론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오케이. 그림으로 다 했고 동기 나왔고요. 알더퍼도 아까 묶어서 다 했습니다. 청킹 효과 묶어서 다 했죠. 메슬로 묶어서 다 했습니다. 청킹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은 뭐냐면요. 허즈버그 동기 위생. 동기는 그 자체가 만족이에요. 숙달지향적. 위생 요인은 불만족 요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가면 이 집은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공기가 안 좋아. 냄새가 안 좋아. 이렇게 해서 환경에 대한 불만족. 이건 위생 요론이에요. 위생적으로 않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불만족은 위생 요론. 일 그 자체가 행복하다라고 하면 동기 이론. 이렇게 보고하면 됩니다. 제임스의 정서 이론. 그래서 슬프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면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슬픈 것이다.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슬픈 거다. 정서를 얘기했다. 그래서 제임스 랑게. 그래서 제임스 랑게 정서. 그래서 정서 나오면 제임스 랑게다. 정서의 외국 이름은 제임스 랑게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기대가 크면 가치도 크다. 뭐 볼 거 없습니다. 역키스도슨. 역키스도슨은 스트레스 이론과도 같이 접목되는 제가 언제 한번 강의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셀레가 주장한 스트레스 이론에서 같이 역키스라는 사람과 도킨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같이 만든 건데 스트레스 유형 이거 아니죠? 스트레스 유형은 역유자형이다. 역유자형. 역유자형이다. 즉 스트레스가 없을 때보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일의 능률이 가장 오르더라. 각성 수준이 적당할 때가 가장 좋은 거다. 각성 수준이 높을 때가 좋은 게 아니라 각성 수준이 적당할 때가 가장 좋은 상태다. 이거를 중도 중용이라고 인문학에서 얘기한다. 중도 중용 상태가 가장 최적의 상태, 이은 극대화 상태다. 강의 기억날 겁니다. 그 이론이 이 역유자 이론이 역키스 도슨 이론입니다. 그래서 역키스라는 사람과 도슨이 스트레스가 적당히 있을 때가 가장 좋은 상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역키스와 도슨은 또 쥐새끼로 또 실현을 했어요. 쥐새끼로. 그래서 좀 실험도 많이 해요. 학자들도. 미로상자의 쥐를 풀어놓고 어느 정도 전기작을 주어야 쥐가 가장 빨리 출굴차는지 했더니 전기작을 약간 약하게 주면 쥐들이 출굴차 천천히 돌아다니고 자극을 강하게 하면 눈에 띄게 민첩하다. 전기작을 하면 오라? 행동이 빨라지네? 그래서 더 세게 했더니 매우 강하게 해줘. 쥐들은 두려운 나머지 규칙을 다 잊어버렸다. 너무 오버되면 다 잊어버린다. 이게 마치 우리의 공부하고도 똑같죠.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요만큼 올라간다. 시험이 가까워서 더 열심히 했더니 인지가 뽀개지더라. 그래서 불합격했다. 이거죠.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동영상 보면서 슬슬 구경하다가 기출문제 풀고 확인했다. 반복적으로 확인했더니 합격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죠. 여기는 그냥 헛발질 카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기타 이론들은 우리가 계속 배웠던 이론입니다. 그래서 와이너의 귀인 이론 어떻게 귀착이 되냐 이겁니다. 귀인 결과가 어떻게 귀착이 되냐. 그래서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운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냐. 이게 귀착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네 가지니까 문제 만들기 좋겠죠. 다음 중 귀인 이론의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능력, 2번 노력, 3번 과제 난이도, 4번 운, 5번은 뭐게요?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답을.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보고요. 능력, 난 원래 머리가 좋으니까 100점 맞는 거야. 당연해. 노력, 강의 중에 열심히 이해하고 필기하고 복습도 열심히 했더니 점수가 잘 나왔어. 과제 난이도, 이번에는 시험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네. 운, 별로 공부 안 하고 다 적었는데 운이 좋아서 100점이야. 이것들이 어떤 변인에 따라서 귀착되냐? 이게 귀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귀인 이론이 이렇게 원인 소재에 따라서 능력은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안정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하다. 노력은 내부고 불안정적이고 요 요소들이 시험 문제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출문제 풀 때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장애는 그냥 학습장애고 뭐 나머지는 그게 볼 거가 없습니다. 습관 제거법. 소진기법을 사용하여 나쁜 습관을 실증날 정도로 계속 반복하게 하여 그 상황을 나쁜 습관을 이런 거죠. 다리를 떠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리를 떠는 사람. 너 하루 종일 다리 떨어. 그럼 다리 떠는 게 지겨워서 안 한다. 이게 습관 제거법이죠. 간단하죠. 학습의 전이 학습이 이동하는 거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쭉 보고 나머지는 요게 나옵니다. 형태 이조설.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형태 이조설은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서 완전한 형태의 수단과 목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원리를 이해. 그러니까 완전한 형태의 수단과 목적 관계. 목적이 뭐고 방향이 뭐고 제가 카페에서 OT에서 열심히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리 공부의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 공부를 왜 해야 되고 공부의 방향성은 뭐고 이런 목적의 이해가 될 때 그것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전이가 더 잘 일어난다.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씩 다는 거야. 학습의 전이는 왜 일어나서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분석하는 진의 공부보다 이 공부를 왜 하는지 목적과 합격이 목적이다. 방향은 수단은 재밌고 쉽게 이렇게 큰 통찰을 갖고서 하는 게 원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이 옮겨지는 게 빠르다. 그래서 이걸 형태 이조설이라고 한다. 이거 뭐 그래서 형태 전이 김덕희라고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강의 처음에는 이상하지만 끝내주게 잘해. 그래? 전이가 빠르죠. 예를 들면 거기 어디 뭐 청산도 카페가 있어. 거기 가봐. 그 교수가 있는데 하나씩 분석하면서 한 과목에 100강씩 찍으면서 한 10년 공부해도 근데 강의는 아주 열심히 잘 가르쳐. 이러면 거기 안 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기능주의는 우리가 다 했죠. 그래서 반복학습입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정했던 기능주의, 마음의 기능이 행동주의로 옮겨가는 과정들을 준비했다. 그래서 뭐 헐 손다이크 이런 사람들이 있다. 내성법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구성주의, 구조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투, 그래서 심리학을 과학적인 독일의 대학에다가 실험실을 만들어서 심리학을 실험적으로 연구하자라고 한 게 구성주의 학자, 구성주의, 구조주의, 심리 요소를 구조를 분석하자라고 한 거 구성주의 나왔습니다. 뭐 이쪽 내용들은 다 반복적인 내용이고요. 초인지, 메타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초인지. 그래서 초인지를 메타인지라고 한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발생할수록 학습의 능력이 뛰어나고 또 통찰 능력이 생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통찰이 뛰어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3번에 메타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뭐 별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하고요. 자기 조절 학습을 잘하는 학생.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이 자기 조절 학습을 잘 하더라. 그래서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들은 통찰력, 또 영감, 아하 이런 것들이 많이 뛰어나다. 그래서 인지 전략보다 메타인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인지 전략은 대가리 전략. 열심히 외우고 그 다음날 까먹고 열심히 외우고 그 다음날 까먹는 게 인지 전략. 메타인지 전략. 카페에서 동영상 즐기면서 보다가 시험 합격. 우리 여러분들은 다 메타인지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합격이겠죠. 이런 거 외우면 공동조절. 공동이니까 공동조절하고 있죠.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기조절 향상, 자기조절 행동, 자기조절을 잘하는 사람의 5단계가 있다. 마이켄바움과 굿앤이 있는데 굿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이런 건 몰라도 된다. 그래서 1단계는 인지적 모델링, 대가리로 따라서 하자. 2단계는 외연적 지도 관계. 그래서 바깥에 보는 것, 보이는 것, 타인에 의한 바깥에 보이는 것으로 지도를 받자. 이게 강의 되는 거죠.
강의를 머릿속에 따라가는 건 뭐죠? 강의를 듣자. 외연적 지도학. 외연적 자기 지도학습. 그래서 강의 청중목과 앞에서 강의 듣는 건 나 혼자 따라서 복습해야지. 이게 외연적 자기 지도 단계. 그 다음에 외연적 자기 지도 단계 감소. 이거 작은 수를 혼잣말 하면서 과제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맞아. 긴지봉 그렇지. 환장하게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외연적. 그다음에 내재적 자기 지도 방법, 내면적 자기 연내.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시험 볼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예를 드는 거니까 뭐 이렇게 흐름을 찾으면 돼요. 물론 아동의 발달 단계인데 그냥 우리가 흐름 찾는 게 공부니까 머리로 대가리로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타인의 행동을 보고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혼자서 큰 소리로 말하면서 과제를 수행하고. 이거는 과제를 성인 모델이 하는 말을 아동이 큰 소리로, 이것도 같은 말인데 뭐 비슷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순서만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어쩌다 마주친 기대처럼. 그래도 그냥 첫 번째가 인지적 모델링, 마지막 단계가 내재적 자기 지도 단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겁니다. 2단계는 성인이 하는 말을 아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3단계는 혼잣말 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이거는 따라서 하는 건 2단계, 혼잣말 하는 건 3단계. 이렇게 이 순서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단원 이제 좀 길게 여러분 이제 끝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강의를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중간에 한번 자르고 또 강의를 할까 하다가 우리는 한 번에 쭉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쭉 마무리했는데요.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 재밌게 들으시리라 제가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 이론 대망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합격이다. 자기 효능감 뿜뿜. 여러분의 합격을 믿으십시오. 믿음 천국, 믿음 합격. 김덕기였습니다.